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분도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네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좀 뒤끝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다가 먼저 가시는 분들 미워할 겁니다. 많지 않은 시간 남았으니까요.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은 지금부터는 좀 딱딱한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여유 있고 유연성 있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제32차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포럼,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갈등관리 의제, 갈등관리 전문가 103인에게 묻다. 5분의 발제를 해주신 분들 지금 제 옆과 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유난히 눈에 띄는 건 제 얼굴이 제일 크네요. 예. 제 생각엔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멋진 분들하고 곁에 있으니까 예. 옆에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계속 진지한 얼굴로 남아 계시는 분들은 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뒤에 좀 웃어주시고요. 5가지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질문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질문이나 의견들은 하나하나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먼저 질문이 좀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온 내용도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먼저 언론과 관련해서 두 질문이 먼저 올라와 계신데요. 첫 번째 질문 먼저 읽어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갈등 완화를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죄송합니다. 초월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마도 이희진 대표님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시민사회, 학계, 임직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와 같이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러한 협의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제가 지금 보니까 물샐 틈이 없네요. 질문이. 첨예한 상황에서 협의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리 이지 대표님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우리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셨고, 저 역시나 이러한 그 문제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되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떠한 정책을 추진을 하더라도 그러한 정치적인 의견의 상충됨,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나 방송 관련된 이슈 역시 그런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방식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은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 중립성을 조금 배제한 채로 구성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거는 조금 상당히 대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일단은 협의체를 구성한다라는 사전적인 조금 컨센서스만 이루어진다면 각 여야,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는 지금 양당 구조잖아요. 추천을 통해서 그래도 각 정당을 대표하는 추천 인사를 통해서 대표성 있게 좀 받고, 그리고 거기에 그 정당에서 추천자 분들의 의견만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시민 참여자, 그 다음에 뭐 전문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관계자들, 이런 분들과 또 아울러 이렇게 이러한 의견을 또 조율해낼 수 있는 중립적인 전문가까지도 참여를 해서 같이 그러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한 채로 참여자들이 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또 여야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여야에서 추천한 인사는 또 반드시 그 협의체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 때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뭐 공론화를 한다든지 합의를 해도 대부분 다 다수결의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뭐 100% 합의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한 적어도 70%의 참여자들 중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는 합의, 이러한 조금 다수결을 배제한 최소 70% 이상의 동의를 가지는 합의안의 채택, 이런 것들의 사전적인 규칙을 좀 정해서 논의가 된다면 그래도 사회적인 공감과 뭔가 합의를 좀 형성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정치적 중립성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합의 방안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 대표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잠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51대 49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바와 같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문영배 재판관이 그 이후에 언론 인터뷰나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결과에 함께할 수 있도록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단순히 누구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내에서 모두가 통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이희진 대표님께서 방송법과 관련된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언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있어서 언론 관련된 이슈만 먼저 정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 올라온 질문들 정리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요거 인쇄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태프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론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은 방송법 개정안의 영향이 KBS, MBC, EBS라면 SBS와 종편과는 무관한가요? 예컨대 종편에서의 허위사실 보도나 편파 보도 등에 대해서 컨트롤은 어디에서 하나요? 어찌 보면 방송법에 대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갈등관리 관점의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관련해서 혹시 답해 줄 수 있으면 이진 대표님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방송법은 그 공영방송, 즉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KBS, MBC, EBS가 해당이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공영방송과 조금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그러한 민간 종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실은 방송법의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방송도 포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8월 5일에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요. 그 개정안은 실은 이제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여서 특히나 이제 지배구조라 하면은 이사장이나 사장을 어떻게 임명할 거고 어떻게 추천할 거냐 이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대표적인 공영방송이 우리나라의 이제 KBS잖아요. 한국방송공사에서 이제 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실은 이번에 개정안이 미치는 부분은 SBS나 뭐 종편 이거보다는 KBS, MBC, EBS 이게 다 공영방송이잖아요. 이거를 포괄한 방송 3법이고 그 중에 방송 3법 중에 방송법에는 KBS의 이사진과 사장 추천을 어떻게 임명하고 하는 부분이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사회 추천이 100% 국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야 추천으로. 근데 그거를 국회에서 하는 정치적인 편향을 4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추천을 국민들한테 조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사장 추천도 그렇고 이제 이사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체들, 시민사회도 들어가 있고 약간 언론 관계자들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양화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편에서 허위 사실 보도나 편파 보도에 대한 컨트롤. 이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다면 엄청 심각한 문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 그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언론중재법에서 그러한 오보에 대한 이제 규정이랄지 그 오보에 대한 어떠한 약간 피해 구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중재법을 개정을 해서 오보나 편파 보도나 이런 실질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그런 허위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뭔가 법안에 담겨져 있지는 않고요. 향후 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지금 정책에 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네, 되셨을까요? 네네, 이지 대표님 고맙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실시간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사안에 관한 준비까지 대표님께서 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걸 느낄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실시간 질문 보내주신 것을 제게 이제 핸드폰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저도 지금 댓글 창을 보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통일과 관련된 이슈, 대북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십니다. 설문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보단 남북 간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좋을지 또는 남북한 교류를 위해 경제, 문화 교류 및 상호 자유왕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갈등관리 전문가라면 이 질문의 의도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장영 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하기보다는 그 질문을 약간 바꾸어서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좋을지, 남북한 교류를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로 바뀌어야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신데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상충되는 질문보다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섣불리 질문 드리기가 어려워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 또한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적으로 두 국가를 인정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왕래하고 총을 거두는 정도의 위기관리 평화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더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는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 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라는 것이 가능하냐? 그 표현으로는 가능한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남과 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강대국들, 그러니까 분단의 원인이 되었었던 강대국들이 서로 대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왕래하고 예를 들면 개성공단으로 경제협력을 하고 금강산 관광을 서로 하면서 서로의 이해를 높여나갔던 그 교류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게 국민적인 여론과 함께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는 실패한 또 걸음걸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 여론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교류와 왕래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결국엔 국민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건 만들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대결과 이렇게 날카로운 그 분쟁에 익숙해 있는 우리 분단 체제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평화 감수성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사회적 대화들 속에서 그 감각들을 높여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국정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이 이슈를 좀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작은 성과부터
좀 이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작은 성과들에 대한 평화적 의미들을 좀 부여하면서 평화공존의 길을 좀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장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난제일수록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한 미래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수록 갈등 전문가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 갈등 해결을 했던 사례 중에 예컨대 서울 시립성악원 사례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만남에서 정말 기절할 정도로 어렵고 과연 이 대화를 계속 제가 주재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난감한 상황의 첫 번째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첫 번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합의는 뭐냐면 언제 다시 만날지 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였는데요. 그 과정 아주 작은 성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통일같이 거대한 담론들이 이렇게 나이브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적인 접근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라도 시작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5분의 발제자분들과 질문과 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발제자분들도 지금 우리 톡방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도 한번 보시고 우리 발제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미리 체크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핸드폰을 보시고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성배 소장님께 아마 이제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이 평생을 걸쳐 경제활동한 결과물이 부동산이고 추가적인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및 강남의 집값을 잡는다는 이유와 정부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이용할 수 있다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미 부동산을 취득한 국민들이 느끼는 자산가치 하락과 평생을 고생해서 취득한 부분에 대한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발표 이외에 어떤 방식의 논의가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의 공통점이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깊은 상태에서 매우 밀도 있는 질문을 계속 이어주고 계신데요. 아마 답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조성배 소장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상당히 너무나 큰 단어인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단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실은 지배하고 짓누르고 또 그거를 또 좀 더 미래를 또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같은 시작을 할 수 없죠. 네, 이게 자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특히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항상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 이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주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의식주의 하나인 거죠. 그렇죠? 옷도 중요하고 먹는 거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주거죠. 네. 그래서 주거복지가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주.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데 강남이든 수도권이든 아니면 저 멀리 제주도든 아니면 울릉도든 사람은 어쨌든 자신의 삶의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자본주의 속에서 부동산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죠. 그런데 이 국가라는 것이 이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할 수 있는 공간을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 복지의 어떻든
수단, 복지를 만들어야 될 그런 것들이 정부가 무조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공간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들로 봤을 때 최소한의 그 공간이 사실은 제가 좀 꼭 우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모든 문제를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한 거니까 그런 속에서 이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인정하고 그런 걸 태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하나의 그 사람의 공간을 인정하는 토대 속에서 이뤄가야지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혹시나 뭐 어느 지역에 산다라고 해서 어느 뭐 특정한 곳에 산다고 해서 그거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에 피해를 가게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부터 기본소득이라는 말, 기본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기본이라는 관점은 모두가 어쨌든 같다. 어쨌든 이것도 누려야 할 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보지 말고 주거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토지와 그 건물, 거기서 살고 있는 우리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세제나 모든 제도는 그거를 인정하는 토대 속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져야 된다. 거기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세금은 특정하게 특별히 희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특별하게 좀 더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좀 더 그걸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이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가치로부터 운영됐을 때는 거기에 합리적인 세제나 대응 조치가 지역별로 차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했고요. 국민적 공감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항상 급박하고 위험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금리 변화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탑다운으로 이루어졌고 사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보면 항상 똑같았습니다. 공급을 많이 확대했다가 공급 확대는 맞습니다. 그러나 또 과열되면 또 규제를 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이러면서 지금 모든 국민은 규제를 또 하네? 그러나 좀 있다가 보면 다시 완화하겠지. 이것이 다시 또 다른 그 투기를 낳고 이런 문제를 낳거든요. 자, 뭐가 문제냐?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사실 맞아는 거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줄 거를 인정해야 되고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그거를 해야 될 것인지를 제대로 국민들과 수기하고 이거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걸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아니면 뭔가 세대별로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동산에 대한 어떤 생각과 인식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만들어 나갈 이런 그걸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성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 사안은 그리 간단치 않은 이슈라는 것이야 뭐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자원의 배분 문제를 비롯해서 결국은 이게 금융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뜨거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짧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의료와 관련된 질문 이어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료 대란 문제는 발표자의 분석대로 복합 갈등이라는 데 공감합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의료 서비스 수요자,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국가의 갈등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의학 분업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개편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권한이 막강하여 이를 조율하기가 어렵고 결과론적으로 갈등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해결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협상과 조정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 간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공론화는 정책 추진에 있어 일시적인 갈등 해결 방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에 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문제 그리고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권한이 큰 상태에서 예컨대 필수 지방 의료 인력 배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갈등 해결 방법론을 적용하면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지호 대표님께서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 일단 사실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한 것도 조정과 협상의 방식이 적합하냐 아니면 공론화 방식이 적합하냐라는 이제 어떻게 양분한 단순화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두 개가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상 갈등 현장에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 협상과 조정이 진행되고 또 직간접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이 과정이 함께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합의하거나 이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그냥 의대 정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불균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개별 이슈에 대한 쟁점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지역적인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의제들을 그래서 공익적 측면에서의 의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론화 과정은 이 당사자들의 조정과 협의와 무관하게라도 진행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여론과 다른 것은 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 의견이 뭐냐, 이걸 한번 도출해 보는 거거든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조정하고 협상하는 거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화하는 건 또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론이 나서 이것들이 시민들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공론화가 진행됐느냐 안 됐느냐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료 대란과 관련된 문제는, 의정 갈등과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시민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에 대한 전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단순히 의정 갈등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까지 확장돼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렇게까지 좀 확장되려고 하면 어쨌든 어떤 공론화 과정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박지호 대표님. 말씀 중에 제 귀에 꽂히는 게 공론이라는 것이 여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결국은 단순히 개인의 이해관계만으로 정리될 수 없는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이 논의 과정에 담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 여론과 공론의 다른 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과정을 수기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성과 합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찌 보면 매우 답은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설계하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은 참으로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꼭 소중하고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는 5개 중에 이제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 탄소 중립과 우리 전환정책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김주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탄소 절감은 큰 공장이나 자동차가 많이 배출하는데 과연 일회용품 안 쓰기 등 개인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까요? 큰 문제는 놔두고 작은 문제들만 논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맨 끝부분은 제가 지금 조금 첨부를 했고요. 우리 김주일 교수님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후위기 극복하고 지구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개인한테 일회용 컵이라든가 대중교통 타기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해왔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시점이 2050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2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는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데가 사실은 화력발전 쪽이고요.
그 석탄을 떼가지고 만드는데 에너지를 가성비 있게 싸게 만드는데 그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철강 쪽에, 화학 쪽에,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산업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탄소를 줄이는데 기업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기업들이 앞장서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방법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서, 그래서 새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을 갖다가 같이 결합시켜서 하려는 게 사실은 기업을 좀 끌고 들어와가지고서 기업하는데 탄소 중립을 하고 산업 전환을 하면은 새로운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 과제를 갖다 그런 고민들이 담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5년은 사실은 뭐 개인도 물론 중요한데 기업들의 산업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시작돼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새 정부의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가 가장 많은 이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이슈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지구상의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산소와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탄소가 절묘한 균형 속에 살다가 인간이 땅속에 묻혀있는 동물과 식물의 사체를 꺼내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깨진 균형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끌어안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갈등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밸런스,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이슈는 사실은 노동의 문제와도 연결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이 정책적 전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사실은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현장에 직접 나와 계신 우리 참여자가 계십니다. 장장 2시간을 방송 중이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침도 못하고 지금 2시간 내내 곁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특별히 목소리가 직접 이 실시간 방송 나갈 수 있게 한다는 전제로, 아니면 잠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이기명 회원님, 우리 10기 회장님이신데 잘 아실 것 같아서요.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좀 주시죠. 네. 괜찮으시면 실시간으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좀 부탁드려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온다고 했는데 질문 좀 준비 좀 해가지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부동산 쪽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28개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못하는 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딱 6월 27일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어렵졌는데,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맛배기에 불과하다고 했거든요. 향후에 이제 더 큰 정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과연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 토론에 가장 관심은 역시 부동산이군요. 다시 한번. 항상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택 보급률이라는 말을 항상 얘기를 해요. 100%. 그리고 이사 수요가 있기 때문에 12%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럼 아직 우리 주택 보급률이 부족한 건가? 그래서 이제 항상 그때 당시에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나올 때 3기 신도시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이 성장 배경에는 부동산 신화가 있습니다. 땅을 사면, 건물 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좀 색달랐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론 단위로 생각을 해요. 어떨 때. 왜냐면 들어다니면서도 벌면서 돈을 벌잖아요. 이런 이원. 옛날 떨어진 돈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젊은 친구도 그렇고.
그냥 막연한 거야. 땅 사는 나중에 이게 커져서 나에겐 되게 중요한 거야. 이해 시설에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까가 변화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정부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존의 어떤 루틴한 그런 방식이었다면 좀 그거를 문정부는 좀 뭔가 개선해보는 의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세대라는 거를 잘 뭐랄까 공감한다? 세대 고민을 혹시 이게 막차가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너희들이 다 해먹었잖냐. 지금까지. 그 많은 부동산 신용의 혜택을 누린 건 아니냐. 내가 이 막차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이 버블 붕괴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버블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지금 이건 정책을 6월 달에 되자마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색다른 거는 바로 내 부채의 비율에 따른 그 비율을 제한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건 되게 어쨌든 실효적이에요. 자, 이런 정책은 막대기일 수 있죠. 근데 기존의 세제 완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차적으로 아까 지역별로 아니면 세대별로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내놓겠죠.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정책적으로 중시점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건 딱 하나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못 바꾼 겁니다. 부동산 정책도 우리나라 정책은 다 그래요. 특정 세대가 유리한 특정 지역 유리한 형식으로 많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특히 부동산 특히 심합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필토 김진태 지사의 어떤 저런 얘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죠. 그런 것들이 또 그랬지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지 않아. 이제 좀 제대로 국민들도 이제 똑똑해졌고 다 알고 있으니 한번 되돌아봐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우리의 부동산 신화 이거는 더 이상 이제는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세계적으로 넓게 좀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부가 좀 해줬어야 하는 제가 얘기했지만 당연한 거는 인정해주고요. 그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부분 당연히 공감해주고 이거를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어루만져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죠. 금융위에 됐다니까요. 옥토브를 아직도 모르고 공급하겠대요. 뭘 공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산을 깎으려는지 뭘 깎으면 뭘 모르겠어요. 자꾸 그쪽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그런 사람들 좀 배려하면서 만들어준다면 아무래도 저는 이 부동산 갈등 기본적으로 세대 갈등인 것 같거든요. 네. 그거를 맞춰준다면 좀 더 그래도 이제 새롭게 판이 깔렸으니까 좀 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투자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좀 이 통해서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조동배 소장님. 그 마지막에 인상적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동산 갈등은 세대 갈등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셨는데 논란의 소지는 있을지라도 저는 논쟁적인 이슈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까지 현장에 불러온 질문까지 받아서 전체적으로 준비된 내용은 마무리가 돼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공지된 시간도 지금 약간 지난 상황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셔서 짧게 이야기 관련된 내용들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2차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포럼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갈등관리 의제 갈등관리 전문가 103인에게 묻다 전체적인 준비된 내용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3명의 공동대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책임대표 역할로서 가장 어깨가 무겁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진 대표님께서 오늘 전체 행사에 마무리 안내 및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전체적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다시 또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센터가 과거 갈등 현장에서 많은 그래도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 저희가 갈등 포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균형, 형평, 통합, 대화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현장 전문가의 경험이나 식견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더 같이 스며들어서 조금 잘 통합하는 사회를 좀 통합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런 기획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나마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 전문가들이 의견을 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후에도 특히 이제 현장에서는 갈등 현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뭐 국민의 그 참여도 중요하고 시민의 참여라는 키워드가 요즘에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현장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또 우리가 북돋우고 그와 아울러 그 국민들의 사회적인 수기 요거와 바탕이 돼서 정책이 간다면 그래도 조금은 통합의 길로 사회 통합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쁘신 과정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장장 2시간에 걸쳐서 포럼을 진행했는데 끝까지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정말 오늘 참여해주셨던 발제자분들께도 스태프진들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5가지, 전체적으로 10개가 넘고요. 발제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았던 사안은 5개입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상충되는 것이고 양립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난이도가 높다고 나오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난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찌됐거나 갈등 전문가로서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밤과 낮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사이사이에 좀 희끄무레한 새벽도 있고 어스름 저녁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3인의 지혜를 저희가 함께 모아서 말씀 나누었는데 다양한 현장에서 또 다른 형태로 만나뵐 날 기약하면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